가정의 달맞이 김천의료원 소아청소년 건강강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올해 개원 103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환자 최우선의 공공의료원이라는 미션 아래 공공병원의 역할과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부터 심장내과를 개설하여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진의 순환진료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분만 산부인과와 신생아실을 열고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말에는 건강정진센터를 새롭게 증축, 준공하여 김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김천 시민 여러분들께 최신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시민 건강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일 김천의료원의 아주 특별한 시간,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라는 주제로 국내 유명하신 연자분 3분을 모시고 소아청소년 건강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아 발달의 중요성, 소아 아토피 피부염과 식품 알레르기, 아기 돌보기와 응급 상황의 세 연재로 강의와 질의 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참석하셔서 최신 건강 정보도 얻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분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아토피 피부염과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레르기라 보통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는 물질이 항원 항체 반응으로 특정 사람에게만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이 나이에 따라서 보이는 질환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질환 정보 되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가려움과 습진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만성 피부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정말 많은 원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유전적인 요인은 앞서 보신 식품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과 같은 질환을 부모 중 1명 이상이 관련 질환을 앓았을 경우에는 발병 확률이 25% 정도이다라고 밝혀져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음식이나 생활환경에 있는 알러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면역학적 요인으로는 여러 원인으로 면역 반응이 과다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피부 장벽 이상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손상을 받게 되어서 감염이 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적 측면으로 보시면 과도하게 청결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으로 영유아기에 충분한 면역 활성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토피 피부염은 나이에 따라서 주로 생기는 부위와 그리고 모양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좀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드리면, 유아기는 생후 2달부터 2세 사이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주로 얼굴이나 그리고 뺨, 머리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려움증을 동반하여서 빨갛게 올라오는 홍조로 띠게 되고, 다른 데서는 태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태열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통에서는 주로 팔과 다리의 바깥쪽 부분에 생기게 되고, 아기가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을 했거나 열이 날 때 조금 더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2세에서 10살까지의 소아기에는 얼굴보다는 주로 목이 접히는 부위거나 아니면 이렇게 등, 그리고 팔
안쪽에 팔꿈치 안쪽이나 아니면 무릎 뒤쪽에 생기게 되는데 환자들 많이 가려워서 긁어서 뭐 피 딱지가 앉기도 하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소견도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 환자도 피부 많이 긁었죠. 많이 긁어서 피부도 벗겨졌고 빨갛게 돼 있고 딱지도 생겼고 또 자세히 보시면 피부가 약간 두꺼워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환자들은 대부분 많이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10살 이후를 뜻하고 여드름이 나면서 조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을 보이게 되는데 주로 이렇게 팔 안쪽이나 무릎 뒤쪽 그리고 목 위쪽 부분을 해서 옷걸이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환자를 보시면 여전히 그 이전의 환자와 같이 많이 긁어서 딱지 많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또 저희는 태선화라고 해서 피부가 주름이 생겼다가 나아졌다가 반복하면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이제 주름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의 습진 동반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두 습진도 함께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성인기에 보시면 앞선 청소년기와 같이 주로 목이나 이렇게 접힌 부분 발생할 수 있고 색깔도 많이 변해 있고 두꺼워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은 앞에 보신 것처럼 이런 특징적인 증상으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있거나 아니면 앞에 보신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 생기는 부분이 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아토피 질환의 개인력 및 가족력을 갖고 있을 때를 진단할 수 있고 부진단 기준으로는 유두에 습진이 있다거나 땀이 날 때 가려움증이 있다거나 백색 피부 그림증이라고 해서 아기들이 피부를 긁으면 그 긁은 모양대로 두드러기가 생기는 그런 피부 그림증 등을 동반했을 때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자연 경과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대부분 유아기에 흔히 발생을 해서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데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은 지속적인 재발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제가 진단을 내리게 되면 보호자분들 우시는 분도 계시고 낙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 아기들 열 나면 해열제 먹으면 열이 똑 떨어지는 것과 달리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으로 계속 재발이 될 거다. 장기전이기 때문에 어머니 하루하루에 너무 마음을 쓰시거나 또 낙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환자의 50%에서 0에서 1세, 30%에서 1에서 5세 사이에 발병을 하고 5세 이후에서는 40에서 60% 정도 자연히 호전되는데 그 환자들은 대부분 피부 증상이 경한 환자들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까지 지속된 환자 중에서는 20%는 사라지는데 65%는 약간 나아진다고 나와 있고 그럼 이 환자들을 제외한 환자들은 이후까지 성인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환자들의 이제 나쁜 예후인자를 봤을 때 너무 어린 나이에 발생했거나 병변이 넓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능도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뒤에서 제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치료 방법을 알려드렸음에도 조금 부담감이 있으셔서 따라오시지 않는 경우 피부가 만성적으로 변형이 생기거나 그러면 좀 잘 나아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화인자를 해피를 해야 되는데 건조한 공기를 좀 아토피 피부염 있는 환자들 자체가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를 피하셔야 되고 집안의 습도는 40에서 50% 정도로 유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높은 온도 또한 환자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실내 온도를 18에서 23도 정도 설정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땀이 너무 많이 나게 하는 것 그리고 꽉 끼는 옷이나 거칠거칠한 옷
뭐 니트 소재 옷은 예쁘기는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순면의 옷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또 손톱으로 긁는 행위나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을 좀 조절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후에 식품 알레르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음식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가 된다면 그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제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감염,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등과 같은 감염, 또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과 같은 흡인성 알레르겐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 헤파 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쓰시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날, 높은 날, 그런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과 같은 것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화 요인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에 따라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또 이런 악화 인자를 회피한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고 베이스가 되는 게 목욕이랑 보습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올바른 목욕 방법은 매일 하루 한 번 이제 목욕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지만,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여름 같은 경우는 2번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32에서 34도씨인데 우리가 평균 체온이 36.5도인 거에 비해서 조금 미지근하면 이제 보호자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놀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지근한 온도로 하셔야 되고, 너무 뜨거운 온도는 또 환자들을 자극할 수가 있어서 피하셔야 되고, 이러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는 것들이 피부가 건조한 아이들에게 이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은 10분 정도로 해야 되고, 너무 오랜 시간 하게 되면 다시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질 수 있어서 손이 약간 쪼글쪼글해질 정도로만 목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 비누는 대부분 알칼리성일 수가 있어서 약산성 또는 중성,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도브 같은 것들 제제가 중성이고, 아토피 전용으로 나오는 비누들은 대부분 약산성이거든요. 그런 종류의 비누를 사용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또 때밀기 같은 것들도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목욕을 할 때 비누 거품 낼 때는 손으로 거품을 내서 부드럽게 시행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보습제는 건조한 피부를 개선시켜서 피부 정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습제는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수분 함량에 따라서 젤, 로션, 크림, 연고 형태로 나와 있고, 계절이나 피부 타입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무향, 무색소를 추천을 합니다. 저희 뭐 여름 같을 때는 조금 산뜻한 로션 제제 쓰다가 가을에나 겨울에 이제 건조함이 있으면 피부 당기기 시작하면 크림을 추가로 쓰는 것과 같이 이제 피부의 타입이나 아니면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보습제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또 저에게 어떤 보습제가 좋냐고 좀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중에 많이 있고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아토베리어나 제로이드 같은 보습제는 우리 피부랑 좀 제일 유사해서 좋기는 하나 가격대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우시면 세타필도 괜찮고 피지오게도 괜찮고 적당한 가격대에 얘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보습제가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보습제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선택을 하시면 목욕을 하고 3분 이내에 발라야 되거든요. 3분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욕을 하고 탕 안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물기를 큰 물기만 툭툭 이렇게 좀 닦아내듯이 하시고, 너무 빡빡 닦지 말고, 그리고 충분한 양을 마찰 없이 부드럽게 평소에도 자주 지속적으로 바르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로션을 바르실 때는 꼭 목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보습제 바르는 걸 추천하기 때문에 3번에서 5번 매번 씻을 수가 없고, 아침 같은 경우는 씻지 않아도 바르는 손만 조금 깨끗하게 한번 씻으시고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습제를 쓰고 악화인자를 회피하면서 적극적인 치료, 약물 치료를 뒤에서 말씀을 더 드릴 거고, 보조 치료로는 달맞이꽃 종자유나 유산균들이 후보가 될 수 있고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이고, 스테로이드 연고는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발진이 생기고 가려워지는 급성 반응에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원칙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붉은 염증 부분에만 사용하셔야 되고 보습 목적으로 전신에 발라서는 안 되고 부위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눈 등급 표시이고 이제 소아과에서 많이 처방받으시는 리도맥스나 락티케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7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고를 바르시면 부담스럽지 않게 바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연고는 가능한 한 최소 강도, 소아에서는 6단계, 7단계 정도까지만 처방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소의 강도의 연고를 선택해서 하루에 2번부터 시작을 해서 호전되면 횟수를 줄이는데 2번 바르시다가 괜찮으면 매일 1번, 그리고 이틀에 1번, 일주일에 2~3번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줄이셔야지 갑자기 끊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끊으면 결국 또 재빠르게 재발을 할 거라서 서서히 끊으셔야 되고, 또 얼굴이나 어린 아기한테 바르실 경우에서는 얼굴은 피부가 좀 약하고 또 스테로이드 연고가 잘 흡수되기 때문에 약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단기간 바르는 횟수를 감소하여 하셔야 되고 밀폐하지 말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을 얼마만큼의 약을 발라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 첫 번째 검지손가락의 마지막 마디를 덮는 양이 1단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이게 약 0.5g이거든요. 그래서 이 1단위가 성인 손바닥 2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아의 같은 경우에서는 얼굴 하나를 이제 연고를 바를 때는 1단위 정도, 몸을 바를 때는 2단위 정도로 하실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런 연고를 짜실 때 연고의 입구에 직경을 모두 다 나올 수 있을 만큼 힘주어 짜서 그게 한 단위가 되는지를 보신 다음에 연고를 바르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제 부위와 나이에 따라서 있기는 하지만 환자의 개인 이제 몸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바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제가 이제 바르자고 말씀드리면 부작용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피부가 위축된다거나 털이 과다가 생긴다, 모세혈관이 확장이 생긴다, 색이 바뀐다,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게 성장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소 스테로이드 젤을 바르는 것으로 인해서 성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좀 드물고 이런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대부분 자기 전에 엄청 가려워해서 잘 못 자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한참 끓고 잠도 잘 못 자고 또 많이 보채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스트레스와 비교해서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좀 편안하게 자고 환자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성장 장애를 좀 더 덜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원칙을 잘 지키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부작용보다는 충분한 양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2세 이상에서 처방 가능한 면역 조절제 연고가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만약에 보호자분이 계신다면 프로토픽이나 엘리델이라고 하는 연고 아실 텐데, 이런 연고는 아토피 피부의 경증한 경우의 치료와 유지에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테로이드 연고 중간 등급 정도로 나타나 있고, 이것은 스테로이드 연고와 병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정성이 높은 것은 스테로이드가 없어서 장기간 쓸 수 있고 부작용이 적고 얼굴이나 아니면 사타구니 같은 부분에서도 민감한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처음에 쓰시면 발진이 너무 심할 때 쓰시거나 하시면 엄청 따가워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이 연고를 냉장고에 넣어서 쓰시거나 아니면 보습제와 섞어서 쓰게 되면 이런 자결감 등을 줄일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쓰다 보면 이런 부작용들이 줄어듭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아기가 가려워서 잘 못 자기 때문에 그런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그래서 아기들 좀 편하게 자라고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시키는데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저희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콧물 있으면 먹는 그런 종류의 약이고, 저희 감기 약 먹으면 많이 졸립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졸림을 유발할 수 있어서 학생이나 아니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쓰는 거는 약간 부담이 되지만, 소아에서는 이제 밤 시간에 약을 먹고 좀 편안하게 자는 것을 위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한 경우에서는 광선 치료를 피부과에서 하거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바르지 않고 먹거나 아니면 다른 약물 제제 쓸 수 있고,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주사제로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6개월부터 해서 심한 아토피 피부염 주사제 쓸 수 있고 효과가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물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환자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음식 먹고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은 빅8이라고 해서 밀가루, 대두, 그리고 생선, 우리나라에서는 고등어나 대구가 있겠고, 우유, 견과류, 땅콩, 갑각류, 계란, 가금류 알 등에 의해서 주로 생깁니다. 이거는 식품 알레르기 원인도 나이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영아나 소아기에는 우유나 계란 흰자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땅콩, 밀, 대두가 있겠고, 견과류, 생선, 갑각류가 있으며, 청소년 및 성인에서는 주로 견과류나 갑각류 발생할 주요 원인이 되는데, 이전에는 알레르기 없다가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갑자기 생선이나 갑각류 알레르기 생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대부분 이러한 종류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연성인 알레르기라고 해서 먹고 한참 뒤에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먹고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생기면 뭐 먹었지부터 하는 게 약간 특징적인데요. 이제 전날 저녁에 먹었는데 그 다음날 점심에 생겼다. 아니면은 뭐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오늘 밤에 생겼다.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고 대부분 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피부 증상으로는 입술 구강이 붓는 증상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어서 이렇게 두드러기 생길 수가 있고, 눈 이렇게 많이 부어서 아예 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입술도 많이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가 뭐 따끔거린다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은 느낌, 불안함, 이것도 이제 증상으로 포함이 되고, 입에서 쇠맛 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배가 너무 아프거나 토를 하거나 설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숨쉬기 힘들고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아니면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고, 실신을 하거나 아니면 혈압이 저하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이 증상이 같이 생기는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급성 중증 반응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 알레르기 진단하는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자세한 병력으로 할 수가 있는데, 먹고 생기고 먹을 때마다 생기고 안 먹으면 안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 처음에 제 외래 오시면 식품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 대부분 엄마들 같은 경우는 원인을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생기고 그것을 먹지 않았을 때는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는 식품일기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각각 뭐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었고 그 음식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고 증상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이고, 이외에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는 피부 반응 검사라고 해서 팔이나 등에 시행할 수가 있는데, 항원을 떨어뜨리고 주사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피부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직접 유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아한테는 좀 협조 문제로 잘 시행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혈액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알레르기 항체 검사입니다. 알레르기 항체 검사라고 해서 이 알레르기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알레르기가 내 몸에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검사이고, 또 확진 검사를 위해서는 식품 유발 검사 할 수 있는데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처방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마스트 검사라고 해서 한 60가지, 100가지 정도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해석을 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게, 마스트 검사에서 그러니까 음성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나는 그 음식을 먹었는데 이 증상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마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면 그건 의미 있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마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그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해석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혈액 검사는 이뮤노캡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이제 항목을 설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보험 문제로 6세 미만에서는 12종, 6세 이상에서는 6종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기들의 병력에 따라서 항목을 설정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 이뮤노캡에서는 검사의 양성이 나오면 진짜 식품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호흡기 알레르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뮤노캡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환자는 13개월 환자이고 계란인자 처음 먹고 두드러기랑 호흡곤란이 있어서 내원했는데, 여기 계란인자에 대해서 11.2라는 검사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각 나라에서 연구를 진행해서 이 수치 이상,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나름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커트라인으로 그 이 수치 이상으로 됐을 때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된다라고 하는 커트라인이 있어서 이런 표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방금 환자는 13개월이었어서 2세 미만의 2, 환자는 1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2를 넘었기 때문에 환자 이제 계란인자에 대해서 식품 알레르기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애매한 경우는 저희가 먹여보고 증상 유발하는지 보는 검사고 저희 외래에서 하는 검사인데, 이제 검사 5단계까지 점차 양을 증량해서 만들고 먹이고 증상 생기는 것을 보는데, 뭐 다른 혈압이나 아니면 맥박수나 호흡 측정을 하면서 하게 되고,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을 때 즉각 처치할 수 있도록 주사제 준비한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식품 표시를 확인해서 비의도적인 섭취를 줄이고, 두드러기 반응 생기면 약물 쓰고, 아까 이제 급성 중증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2004년부터 주요 알레르기 물질을 무조건 표시해야 되는 것들이 법제화로 되어 있어서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된 분들은 뒤에 이렇게 식품 표시를 보시면 알레르기와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것도 주의사항의 문구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원인 식품으로 알려지면 이제 원인 식품을 알게 되면 그 식품을 철저하게 제한을 하게 되고, 일부 식품 같은 경우는 교차 반응이라고 해서 땅콩은 뭐 다른 완두콩이나 대두에 의해서 교차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 새우는 게 바닷가재에 대해서 교차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섭취하시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식품을 제한을 하게 되면 자라나는 환자들에게서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평소 섭취하고 증상이 없거나 섭취가 가능한 최소량의 식품은 제한하지 않고 있고, 또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영양 상담을 통해서 대체 시기하고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는 두유 추천하고 있고, 달걀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면 다른 육류나 아니면 두부나 콩나물들과 같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임의로 식품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병력, 유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연경과는 식품 제거 시기를 하면 우유는 5세 76%, 달걀은 7세 75%에서 알레르기 반응성이 소실됩니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생긴 갑각류나 견과류에 대한 알레르기는 약 40%만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이제 지속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따라서 적절한 간격을 두고 항체 검사를 재차 시행해서 항체가 감소하면 유발 시험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장기간 알레르기가 지속을 하게 되면 최근에는 매일매일 먹어서 아기들이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치료 방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예방하는 방법은 이전에는 주요 알레르기 식품인 우유, 달걀, 땅콩 최대한 늦게 먹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현재는 주요 알레르기 식품에 대해서 시기 제한하지 않고 또 임신부와 수유부에게서도 시기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유식은 4에서 6개월, 요즘 애기들 거의 5개월 정도부터 이유식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에 똑같이 이유식을 시작하여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저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김천의료원은 환자 최우선의 공공병원의 미션을 우리가 성취하고자 그 일환으로 이렇게 매년 2차례씩 한 번은 소아청소년 또 한 번은 성인을 위한 이런 건강강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하는 이유는 의학이라는 게 의술이라는 것이 정체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고 매년 또 매 시간 새로운 진단 기술, 치료법, 또 장비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의학에 대한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 분 소아 청소년과 전문가 강의도 들으셨겠지만은 저희가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내용들 또 치료법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천 지역같이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이런 의학에 대한 새로운 발달 상황 또 필요한 내용들을 전해주고자 저희가 이 자리를 계속 마련했고 그것이 저희 공공병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하고 또 소기에 우리가 효과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세 분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은백님 교수님은 저하고 같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런 분입니다. 소아과 의사 치고는 좀 너무 에너제틱한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될 그런 느낌인데 특히 이제 고대 구로병원 병원장을 역임하면서 고대 구로병원이 굴지의 대학병원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아까 얘기하셨지만 소아과 학회 이사장 또 고대 구로병원장 역임하면서 사회적 공헌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제가 부탁을 해서 이 자리에 모셨고 또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부산대학병원의 유해원 교수는 제가 제 절친한 친구가 부산대학병원 병원장을 했기 때문에 소아과 영역에서 좀 추천할 훌륭한 교수님을 좀 해달라고 해서 모셨는데 여러분들 강의 내용 들으셨겠지만은 내용을 아주 잘 꼼꼼히 준비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10분 아토픽 더마타이티스하고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아마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아마 지식을 얻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이정 과장님은 우리 의료원의 보배입니다. 소아과 진료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잘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고 특히 이제 출산하고 나셔서는 강의 내용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성숙되고 애기 엄마 입장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게 더더욱이 마음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학에 대한 발달 또 새로운 지식 이런 거를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마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박선화 우리 부위원장님 아직도 안 가시고 여기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렇게 자리를 훌륭하게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천 의료원이 지금 올해 분만 산부인과도 개설해서 지금 분만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아과 진료도 야간 소아과 진료를 밤 9시 반까지 해주셔서 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 의료원의 모든 식구들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보자 하는 그 일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의 노력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이영석 처장님 또 전준혁 부장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10월에 우리 성인을 위한 건강강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초대했으면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석자들에게 병원을 대표로 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료원은 김천 시민 여러분의 건강 향상을 위한 이러한 행사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화이팅!